1983년 봄 강남 개포동 비포장 골목길 끝자락 낡고 바랜 외벽에 13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오명자 씨가 세 자식을 키우는 곳이었죠. 작은 거실 한 평, 남짓한 주방, 방 두 개. 그중 하나는 부엌 옆에 딸린 다용도실을 억지로 막아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하루에 4번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찬밥에 김치, 저녁엔 계란 2개로 나눠 먹는 달걀찜. 고기는 손님 온 날에만 사는 사치품이었죠. 남편 박진수 씨는 몸이 좋지 않아 건설 현장을 나갔다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월세는 아니지만 공과금만으로도 빠듯했고 셋이나 되는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려면 며칠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명자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애들 잘 키우는 게 내 복이지 뭐.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이 좁은 13평이 더 좁아졌습니다. 큰댁 식구들이 몰려오는 날이면 숨 쉴 틈도 없었죠. 그 중에서도 첫째 며느리 최윤희 씨의 말투는 꼭 가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긴 여전히 그대로네. 우리 집은 이번에 퀸 사이즈 침대 바꿨거든. 전동 리클라이너도 샀지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 명자는 애써 웃으며 식혜를 떠주었지만 그 눈빛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배를 끝낸 손주 셋이 돌아가자마자 윤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휴, 명자 씨는 애가 많으니 세배돈도 많이 받아가네. 어머님, 이래서 애 많은 집이 이득이라니까요. 그 말에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 신복네의 말이었습니다. 네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 그 좁은 집에 애들 우겨넣고 뭐가 좋다고. 차라리 집을 팔고 전세를 가. 멍청하게 왜 그리 살아? 명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야 작은 이불을 덮은 막내 아이의 볼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더 열심히 살게. 꼭. 창밖엔 미세먼지 섞인 봄바람이 불어왔고 좁은 방 안엔 꿈 많은 아이들의 숨결만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13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옥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온통 쓰레기 더미 같았습니다. 빈 사과 박스, 껍질만 남은 귤 바구니, 쌓인 설거지. 오명자 씨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물을 데웠습니다. 고무장갑은 구멍이 나 손가락이 쑥 나왔고 그 사이로 빨개진 손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준비물 사와야 돼. 첫째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둘째는 바지를 꿰매달라며 옆에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자야, 내일 반상회 있는데 니도 좀 와. 아랫집 김 여사의 말에 명자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갈 형편이 못 돼요. 내일 막내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명자는 누군가와 나란히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선 늘 조용했고 장 보러 가면 그 집 사람이라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굴 탓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큰집 윤희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명자 씨,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집 너무 좁다며 이번에 다시 개조해 볼까 하신다고.
참 명자씨네 그 집은 언젠가 팔아야지. 요즘 개포동 시세 많이 떨어졌더라. 명자는 한숨을 꾹 삼켰습니다. 그 집은 결혼할 때 남편과 함께 겨우겨우 모은 3천만 원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었고 자식 셋을 키운 요람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그 집이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 신복래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귤 한 봉지와 대봉감 몇 개를 들고 들어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에휴, 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집 팔고 넓은 데로 가. 내가 아는 중개사 있는데 싸게 전세 구해준다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이 집이 전 좋아요. 아이들도 익숙하고 학교도 가깝고 그게 멍청하다는 거야. 좀 나아져야지. 그리 고생해도 티가 안 나면 뭐하러 사니?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가셨고 명자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먹만 한 감을 까서 아이들 접시에 올려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아무리 바보 같아 보여도 아이들이 이 집에서 웃고 있잖아. 13평짜리 좁은 공간 속에서 명자는 하루하루 자신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삶엔 화려함도 없었고 누구 하나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미 위대한 승리의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오명자 씨는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시댁에 가는 일은 매년 시험 같았죠. 아무리 일찍 가도 이미 윤희는 어머니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손에는 어김없이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1등급 신고배예요. 도매가루도 못 구하는 건데 제가 아는 백화점 직원 통해서 시어머니는 그런 윤희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아이고, 윤희는 어디서 이런 걸 또 사왔어.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는 남부럽지 않아.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그 옆에서 명자는 조용히 시장표 포장지에 싼 삶은 고구마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으로 싸왔어요. 김이 아직 따뜻해서. 시어머니는 흘긋 쳐다보더니 명자야, 니는 늘 이런 거지근한 것만 싸운다. 아이고, 냄새 배겠다. 라고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말에 막내가 울먹이며 고구마를 다시 봉지에 넣었고 명자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아 조용히 달랬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먹자. 고구마는 속도 든든하고 제일 몸에 좋아. 식사 시간이 되자 윤희는 이미 상차림을 도맡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온갖 장식과 색색의 반찬들이 상 위에 놓였고 사람들은 윤희 솜씨 여전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명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으며 아이들 밥을 퍼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배를 마친 손주들이 어머니 앞에 줄을 서자 시어머니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자식이 없으니 심심하겠다. 명자는 애 셋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겠어. 아깝네, 세배돈. 그 말에 거실은 어색하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명자 씨, 집 좁아서 명절 때마다 고생이지? 애들도 좀 답답할 텐데. 아직도 안 팔았어?
명자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전 팔 생각 없어요. 에이, 이해가 안 되네. 3천에 샀다며? 요즘 시세도 시원찮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세로 옮겨. 어차피 거기 있어봤자, 커봤자 13평이잖아. 윤희는 그 말을 마치 동정하듯 그러나 분명한 우위에서 내뱉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상 받은 둘째, 알바로 참고서를 산 큰딸, 아직도 손잡고 자려는 막내. 전 그 집이 좋아요. 좁아도 우리 애들 꿈이 커가는 곳이에요. 윤희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나중에 후회만 하지 마. 명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지만 내가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해.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13평짜리 아파트가 언젠가 그녀를 세상 가장 넓은 웃음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개포동에도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엔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주민들 사이에선 언제 철거 들어가냐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갔습니다. 오명자 씨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죠. 명자 씨, 이제는 진짜 팔 때 됐어.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 조합 설립인가만 떨어지면 몇 억은 기본이야. 동네 복덕방 사장이 연신 전화해대며 깨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살게요. 에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아요. 윤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명자 씨는 맨날 눈치만 보고 산다고.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한때 꾹 참던 서름이 담겨 있었고 이제는 어렴풋이 생긴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봤던 게 아니라 눈치 주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던 거죠. 그날 밤 남편 박진수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동네가 다 들썩이더라. 진짜 재건축 들어가는 모양이지?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린 여기서 좀 더 살자. 여긴 우리 애들 발자국이 박힌 집이야. 누구 놀러와도 좁다고 눈치 주던 집이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넓은 집이야.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참 독하다. 근데 그런 당신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명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습니다. 비좁은 부엌, 낡은 창틀, 군데군데 꺼진 장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자랑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윤희를 마주쳤습니다. 윤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브랜드로 치장하고 있었고 곧장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명자 씨. 아직도 그 집 안 팔았어? 대단하다, 정말.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팔지 않았어요. 팔 이유도 없고요. 그래도 지금이 기회인데. 요즘 집값 떨어질까 말까 다들 조마조마하던데. 윤희 씨, 전 집값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을 키웠거든요. 윤희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뭐 알아서 해. 나중에 또 손 벌리지 말고. 명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수십 번은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딸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손으로 뜬 방석에 새실을 끼우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집이 좋지? 엄마는 여기서 너희 웃음소리 들을 때가 제일 좋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 같은 집 짓고 싶어. 명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 집에 담긴 사람과 시간이었단 걸. 강남 개포동, 봄이 오기 전날. 재건축 추진이 마침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동네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된 아파트들이 사업인가 통과라는 말 하나에 금덩어리처럼 바뀌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죠. 명자 씨, 이거 봤어요? 우리 단지도 확정났대. 입주권 나오면 지금도 10억은 넘어 중대형으로는 20억도 받대요. 복덕방 사장이 이번엔 직접 명자 씨 집을 찾아와 계약서까지 내밀며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팔면 세금도 덜 물고 실거래가로 바로 현금화됩니다. 다들 뛰어들어서 매물 없어요. 진짜.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생각 없습니다. 하, 명자 씨, 진짜 희한하네. 애새 키운 엄마가 이렇게 큰 기회를 놓치겠다고? 윤희 씨는 벌써 2채 샀다던데. 그 말을 들은 명자의 눈빛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애들 키웠고 남편 살렸어요. 그게 더 큰 투자였어요. 지금은 그 대가를 받는 중이고요. 남편 진수 씨는 식탁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 말대로 그 집 안 팔고 버틴 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 그 무렵 명자의 세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장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차녀는 간호사로,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해 결혼까지 했죠. 그 좁던 13평 집에 손주들까지 놀러 오는 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그 안은 웃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날도 손주들이 놀러와 거실에서 뛰어노는 걸 보던 명자는 문득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좁은 집에 언제까지 살래? 멍청하게 굴지 말고 팔고 나와. 그 말이 지금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다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자 씨, 그 어머님 계시지? 네, 왜요? 혹시 어머님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찾아와도 되겠냐고 하셔서. 명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요? 응, 그게 지금 우리 집에서 좀 그러니까. 명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 할머니 다시 연락 오셨다. 아이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우리랑 사시는 거야?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오래된 갈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좁고 어두웠고 조롱받던 13평이 이제는 그녀를 세상의 중심으로 데려다준 복수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의 끝자락, 회색빛 하늘 아래 오명자 씨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삐걱대는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엔
뜻밖의 얼굴들이 서 있었죠. 시어머니 신복내와 첫째 며느리 윤희, 두 사람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수척하고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자야, 나 좀 데려가 주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껏 눌려 있었고 그 눈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끝을 떨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집에서 내가 좀 민폐가 된 모양이야. 아파도 눈치 보이고 손주들 있는 집에 늙은이 하나 끼어 있으면 뭐. 그제야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던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명자 씨,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다 미안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나랑은 못 살겠다고 하셔서. 명자는 속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섞였지만 침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은 감옥 같다. 멍청하게 산다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땐 내가 몰랐어. 네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네가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지를 이제야 알겠더라. 명자의 손이 문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때 수없이 들었던 말들. 눈치 없다는 핀잔, 애 새 키운다고 비웃던 시선, 세뱃돈조차 탐내던 모습. 그 모든 상처가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반쯤 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더 이상 예전의 13평이 아니에요. 이젠 제 가족이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집이에요. 이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 자신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뒤에서 윤희가 애써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 진짜로 그래도 어머님이잖아요. 명자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죠. 근데 윤희 씨, 어머님은 평생 첫째 며느리만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자식 셋 낳은 하녀였어요. 말을 마친 명자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문이 닫히자 현관 너머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끓는 미역국, 남편의 기침소리. 그 집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의 공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와 나란히 미역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시어머니란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이제야 알겠더라. 나는 너한테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윤희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명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지었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즐겁게 삼색전과 미역국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작은 부엌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이 들었죠. 한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시어머니의 인정을 거절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자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이 퇴근 후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엔 왜 그렇게 그 집 안 팔고 버텼어요? 주위 사람들도 다 말렸을 텐데. 명자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집이 나한테는 방패였거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던 시절,
아이 셋 끌어안고 울던 날에도 그 집은 날 품어줬어. 누가 뭐래도 거긴 우리 가족이 웃던 곳이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 같아요.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처럼 다가와 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너한테 그 시절 내가 받지 못한 걸 주고 싶었어. 그 무렵 개포동 재건축 단지는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명자의 13평 집도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철거 전날 명자는 혼자 남은 집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키재기했던 벽,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새던 낡은 창문, 세탁기 위에 쌓여있던 새 아이의 학교 안내장들. 그 모든 것이 명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배경은 삐걱대는 식탁 앞 명자가 만든 고무줄 쿠션 위에서 모두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고마웠다. 내 인생에 와줘서. 명자는 그렇게 인사를 건넸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명자의 가족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강남의 새 주상복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13평이 아니라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함께 와도 모자람 없는 40평형 아파트. 그녀는 여전히 작은 부엌에서 장국을 끓였고 가끔씩은 예전처럼 나무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썰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좋지만 우리 처음 살던 집 거긴 참 따뜻했지. 남편은 그런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따뜻했던 건 집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말에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해주는 첫 번째 위로였으니까요. 봄바람이 분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개포동은 이제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은 도시였다. 오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가엔 며느리가 사다 준 작약이 피어 있었고 손자들이 놀다 간 흔적이 거실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셋째 며느리가 아닌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그 13평짜리 아파트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받은 전화기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 나야 윤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명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 요양병원에 계시다. 며칠 전에. 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어딘가 묵직했던 덩어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고 유품 중에 명자 씨 이름 적힌 유언장이 하나 있었어. 네. 셋째 며느리 명자에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못 줬구나. 네가 나를 거절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다. 네가 지킨 그 집이 결국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본 채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자는 가만히 말했다. 얘들아, 우리 예전에 살던 그 집 기억나지? 그럼요, 엄마. 거기서 학교 다녔잖아요. 거기서 아빠랑 싸우던 것도 기억나? 아니야, 항상 거기서 화해하셨잖아. 모두 웃었고 명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내가 안 팔길 잘했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 집 안 팔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명자는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어머니 말고 기억해 줄 사람이 있는 시어머니. 그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밤이 깊어지고 창밖엔 조용히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살아낸 명자에게 보내는 작고도 강한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 팔지 말랬잖아요. 거기 내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명자 씨의 13평 복수극은 단지 부동산이 아닌 삶의 무게를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녀처럼 자신만의 집과 사람을 지켜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